네, 공인중개사법 2조가 정의하고 있는 6개의 용어의 정의와 공인중개사법 3조와 동법 시행령 2조에 의해서 정해진 중개대상물의 범위, 제목들만 우리가 일단 나열해 봤습니다. 일단은 무엇이 중개업인가 하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흐름으로 내용 이해를 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다시 요약집 12페이지 맨 밑에 줄을 보면 공인중개사법 2조 3호가 중개업에 대해서 용어의 정의를 했었죠. 우리가 분설해 보니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뢰가 먼저 있어야 하네요.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입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중개를요. 네 번째 어떻게? 업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중개업이라고 했었죠. 먼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다시 말해 청약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중개계약이 일단 체결되었어야 그 행위가 중개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공인중개사법이 별도의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등록을 한 자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한 이 다른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 자를 일컬어서 의뢰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뢰인 중에는요,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무슨권 설정 의뢰인, 이런 의뢰인들은 중개대상물을 기준으로 말하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특정한 권리를 이전해 주려고 하는 의뢰인이죠. 물론 그 가액을 받고요. 그래서 그런 의뢰인들을 이전 의뢰인이라고 부를 것이고, 반면에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무슨 권자 의뢰인들은 중개대상물을 기준으로 말하면 그 중개대상물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죠. 그래서 그런 의뢰인들을 취득 의뢰인이라고 또 구분해서 표현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요. 두 번째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라고 했습니다. 받고라고 했기 때문에 판례는 받았어야 그 행위가 중개업이 되는 거지, 받기로 했어도, 달라고 했어도 아직 받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중개업이 될 수가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받았어야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일정한 보수를 받고 이제 우리가 펼쳐보게 될 그 중개를요, 업으로 행하였어야 비로소 이 행위가 중개업이 되는데, 공인중개사법 2조가요, 중개업이 되기 위한 4가지 요건 중에 하나인 중개가 무엇인지는 별도로 용어의 정의를 했지만, 업으로 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2조에서 입법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행위가 업으로 행하는 것인지는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개념 정리를 해왔었던 건데,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업으로 행한다는 것은 첫 번째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업으로 행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연히 한 번 한 것에 불과했다면 그 행위는 업으로 행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업으로 행했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여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여야 한다는 거죠.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방법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목적은 영업을 목적으로 행했을 때 그 자는 그 행위를 업으로 행하였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영업 목적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규모,
동기, 양태, 의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회 통념에 맞게 거래 관념에 맞게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된 지문입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 통념이나 거래 관념에 맞게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렇게 업으로 행한 행위가 중개행위였을 때 그 행위가 중개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 2조 1호가 무엇이 중개냐를 별도로 정의를 했었는데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법정중개대상물이라고 칭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법정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요.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어떻게 하는 거? 알선을 하는 것. 그것이 중개라고 정의를 했었던 거죠. 중개 대상물의 범위가 법에 의해서 정해질 것인데 공인중개사법 3조를 보니까 토지가 중개 대상물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중개 대상물이 된다고 했었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임목과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르는 공장, 재단 및 광업재단이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였었던 겁니다. 이러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간자가 조문에 나왔었어요. 사이 간자 쓰는 거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 간이라고 했으니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 양 당사자 모두로부터 의뢰가 있었어야만 한다는 것인가? 이것도 대법원 판례인데 입법상의 표현은 거래 당사자 간이라 했다 하더라도 당사자 중 어느 한 일방의 의뢰만 받고 알선한 행위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에 속한다라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는 단독 중개를 기준으로 개념을 입법했지만 공동중개도 인정이 된다 그 말이죠. 자, 이런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만 알선하는 것이라 하지 않고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니 매매, 교환, 임대차 외에도 알선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여운을 남기고 있죠. 입법자가. 그러니까 그러면 매매, 교환, 임대차 외에 알선 가능한 그 밖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게 또 매년 시험 문제 지문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제한물권 중에서요. 사용권능이나 수익권능을 제한하는 물권을 우리가 용익물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용익물권이라면 그것이 지상권이든 아니면 지역권이든 아니면 전세권이든 그러한 용익권의 설정이든 이전이든 관계없이 모든 용익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 속한다. 심지어 토지 한 필의 어느 한 일부에만 지상권 설정하는 것도 알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동 건물의 건축물의 일부에 전세권 설정하는 것도 알선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용익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는 그 밖의 권리에 속한다는 거죠. 그런데 제한물권 중에서 처분 권능을 제한하는 물권을 담보물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담보물권 중에서는 설정에도 이전에도 관계없이 자유롭게 알선이 개입될 수 있는 담보물권은 오직 저당권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당권은 담보물권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저당권 설정에도 저당권 이전에도 알선이 개입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저당권 설정의 알선 행위가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해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물 저당권 설정 알선이었다 하더라도 그것도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행위에 속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보물권 중에서 설정에도 이전에도 관계없이 자유롭게 알선할 수 있는 담보권은 저당권뿐인데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담보물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물권이면서도 등기 능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는 권리잖아요. 그러므로 유치권의 성립에는 알선이 개입될 여지가 없지만 유치권이라는 권리도 일신전속적인 권리는 아니어서 이전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치권의 성립은 알선할 수 없겠지만 유치권이 피담보 채권과 함께 목적물을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은 가능하고 그 이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은 성립은 알선할 수 없어도 이전은 알선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담보 가등기라든가 환매라고 하는 것은 매매에 부속되는 개념이어도 환매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에 등기가 되고 등기된 환매권 양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권리들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 가능한 그 밖의 권리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매매 계약, 상가 교환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무슨 권 설정 이전 계약은요, 거래 당사자들이 하는 계약이지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계약이 아닙니다. 단지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들이 이러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성사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조력합니다만 거래 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법률 행위는 당사자들이 할 것이고 단지 개업공인중개사는 당사자가 그러한 법률 행위를 성사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조력하는 사실 행위를 할 뿐이라는 거죠. 민법상 대리제도에서는 그것이 임의대리였든 법정대리였든 간에 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대리인 자신이 직접 상대방과 법률 행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켜 주는 거죠. 그런데 중개는요, 당사자들이 법률 행위를 하는데 당사자들이 법률 행위를 성사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조력하는 사실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구분이 되는데 그 보조적인 사실 행위를 두 글자로 알선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가 되려면요, 이런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행위가 이 법이 정한 중개 대상 물에 대한 행위였을 때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3조와 동법 시행령 2조가 그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먼저 토지가 중개 대상물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률상의 관점에서 토지는 필 단위로 구획이 되죠. 필지 단위로 소유권의 범위가 정해지죠. 필지별로 지번이 부여되고 이른바 일필일목의 원칙이라고 해서 필지마다 그 지목이 부여가 됩니다. 법률상 토지의 거래의 단위는 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이 말하는 중개는요,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와 교환만 알선하는 거 아니고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인데 분필하지 않은 어느 한 필의 일부분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목적물로서 거래 가능하죠. 한 필의 일부에도 지상권 설정할 수 있죠. 그러므로 알선하는 권리 득실 변경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구체적인 제한 조건이 없다면 한 필의 일부도 한 필지에 분필하지 않은 어느 한 부분도 공인중개사법상 독립한 중개 대상물이 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필하지 않은 한 필의 일부가 소유권이나 저당권 설정 이전 등의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임대차나 용의권 설정의 목적으로서라면 한 필의 일부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은요,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이어야 할 거라는 거죠. 용도를 해하지 않고는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를 동원치 않고는 이동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건축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건축물이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건축물이라면 미등기냐 무허가냐는 불문한다는 거죠. 심지어 대법원 판례는 건축 중인 건물도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전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의 지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분양권이라고 보통 말하죠. 전문 용어로 말한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혹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입주자의 지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현장 실무에서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 같은 것들은요, 이미 분양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특정한 동과 호수까지도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에 정착이 될 건물, 미래의 건물로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로 취급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가 필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건물은 동 단위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앞서 토지는 분필하지 않은 한 필의 일부라 하더라도 임대차나 용의권 설정의 목적으로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한 필의 어느 한 부분만이 소유권이나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경우에는 구분 소유가 인정이 되는 이른바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주택도 다세대주택이라는 거 있죠. 아파트라고 하는 거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을 수 있죠. 구분 소유가 인정이 되는 집합건물이라면 비록 일동 건물의 어느 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구분 소유가 인정이 된다면 매매나 교환과 같은 소유권이나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 설정의 목적으로서의 중개 대상도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토지와 구분되는 차이점이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했으니 그런 건축물 외에도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와 구분 소유가 인정되는 물건이라면 이 법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요약집 1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괄호 2번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보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된다. 민법에서 개념 공부하시죠?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목 등이 토지와 구분 소유가 인정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든 현장에서 육안으로 알 수 있는 정도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다면 어떤 수목들에게 울타리를 둘러둔다든가 일정한 간격으로 목책을 세워둔다든가 진입로에 표지판을 세워서 수종, 수량, 수령, 소유자 등을 기재해 둔다든가 나무 하나하나에 어떤 표차를 달거나 아니면 페인트로 표식을 하거나 벌채할 나무일 경우에는 등거를 깎아내고 묵서하는 방법까지도 명인방법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판례는 시골에 가면요, 동네 사람들끼리는 이건 누구네 나무다 저건 누구네 나무다 알죠? 그렇게 아는 정도 수준은 명인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요, 토지와 구분 소유가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는 토지와 별개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토지 정착물로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토지 정착물로서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중개대상물이 될 수는 있으나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공시 방법을 갖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매나 교환과 같은 소유권의 목적으로서의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지 등기되어 있지 않으니 원천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은 불가하겠죠. 그런데 어떤 수목의 집단이 토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정한 수목의 집단을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필요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등기가 된 수목의 집단을 일컬어 임목이라 한다는 거죠. 그 임목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떤 수목의 집단을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을 때 이것을 임목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등기할 수 있는 수목과 관련해서는 모든 수종의 수목을 그 대상으로 한답니다. 등기할 수 있는 나무의 종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한 필의 일부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이어도 임목 등기할 수 있고요. 수종뿐만 아니라 수령이나 수량에 대한 제한도 없답니다. 천연림이냐 식재림이냐 여부도 불문하고요. 한 필지 어느 한 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수목의 집단도 임목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단 특정해야 등기할 수 있으니 그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록 원부에 등록은 되어야 임목 등기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수목의 집단이 임목 등기가 되었을 때 이것을 임목이라고 하고 임목은 토지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어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임목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목은 그 대상이 수목의 집단이 등기가 되고 있는 건데 토지에 생립하고 있는 살아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풍수해나 산불 등으로 훼손 멸실 등이 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보험에 붙여야 한다는 특칙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임목의 저당권을 설정할 때 저당권 설정자인 임목 소유자가 만일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토지 임차권자이거나 토지 지상권자였었다면 그 임목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임목 소유자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토지 지상권 권리를 저당권자 동의 없이 승낙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임목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저당권 설정된 임목은 토지로부터 벌채가 되어서 토지로부터 배어냄을 당하여 토지로부터 분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당권의 효력은 그대로 미치는데 이미 토지로부터 벌채가 되어 분리가 되면 반출될 위험성이 있겠죠. 그래서 임목법은 임목 저당권자는 그렇게 토지로부터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이라면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즉시 경매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임목은 토지와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이나 지상권 처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임목 등기가 되고 나서 토지상의 저당권이 그 후에 설정되면 토지 저당권의 효력 범위가 임목에 미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 그 토지 저당권 경매 실행 과정에서 토지와 임목의 소유자가 갈릴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목법 6조는 그러하게 된 때 토지 소유권의 승계인은 임목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토지 소유권의 승계인과 임목 소유자 사이에 지상권 설정에 대한 물권적 합의 따위는 없었습니다. 단 임목법 6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의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정한 중개대상물인데 이 공장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장을 구성하는,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광산을 구성하는 일단의 기업용 재산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필요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은 그러한 공장재단, 그러한 광업재단은 이를 한 개의 부동산으로 한다. 그러니까 민법의 수물일권주의 원칙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의해 깨는 거죠. 그래서 민법의 일물일권주의 원칙을 깨고 수물일권을 인정해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각각 한 개의 부동산으로 간주가 되어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게 되는 것인데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정하여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요약집 20페이지 맨 밑에 줄을 보시면 20페이지 맨 밑에 줄에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은 이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또한 소유권 보존 등기 후 얼마요? 10개월입니다. 10월, 10달, 10개월 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단의 등기의 효력이 상실된다. 공장재단으로, 광업재단으로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필요했다면 10달 안에 거기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은요, 그 재단을 구성하는, 그래서 재단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물건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재단을 유지하려면 다시 10개월 이내에 그 재단에 신저당권이 설정되어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은 저당권과 동반하지 않고는 10달 이상 유지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특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중개대상물의 개별적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중개는요, 이러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이러한 권리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이 중개입니다. 그러면 그 대상물이 거래가 가능해야 알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그런 개별적 중개 대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래가 가능해야 되니까 그것이 사건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사건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공유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포락지 같은 것들 사건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중개할 수가 없게 될 것이죠. 그리고 물건이 사건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중개에 개입 가능성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개인 상가 건물은 사건의 대상인 건축물이지만 그 건물의 상속을 중개할 수는 없죠. 유치권 성립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죠. 분묘기지권의 설정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물건이 사건의 대상이 되고 중개가 개입 가능할 때 비로소 그 물건은 중개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총칙 부분의 핵심 이론들 요약해서 압축 정리해 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면 공인중개사 제도라고 하는 단원인데 여기서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부분 아니면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자체 중에서 보통 한 문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먼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이어지는 시간에 공인중개사 시험제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항상 한 과목 속에 유사한 제도나 단원이 있으면 출제위원은 그 유사한 제도나 단원 속에서 다른 부분들을 서로 뒤바꾸면서 틀린 지문을 만들거든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속에는 위원회가 2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약 정리해 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저 뒤에 가면 또 하나 위원회를 볼 건데요. 이른바 공제사업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또 하나의 위원회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와 저 위원회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가 비교 분석하면서 이 이론들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인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어디에?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입니다. 근데 한편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어디에? 이거는 공인중개사 협회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죠? 그 다음에 보시면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래서 바로 밑에 박스 안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 4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이 몇 가지예요? 4가지네요.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오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죠. 그러면 이 4가지를 그대로 지문화한 상태에서 다음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아닌 것은 그래 놓고 공인중개사 협회 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띄워서 틀린 지문이 빈번히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또 묶어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괄호 1번의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어떻게 한대요? 포함해서 몇 명? 세븐일레븐이네요.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답니다. 한편 뒤에서 보시게 될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요. 위원장 1명과 여기는 부위원장도 1명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단원인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만 1명 있고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인데,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1명을 두고 그들을 포함해 19명 이내,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입니다. 이것도 지문 속에서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세븐일레븐입니다. 근데 그 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를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했습니다. 그 밑에 괄호 3번에 1항이네요. 누가 한다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근데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또 있다고 했죠. 아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는다고 공인중개사법이 정해버렸어요. 근데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법이 정하지 않고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9명 이내 위원들이 투표로 뽑는다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면 되죠. 근데 여기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으니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누가?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위원인데요. 나머지 위원들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임명과 위촉이라는 표현을 병용하고 있는 것은 위원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계가 상명하복 관계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사임하는 위원이 있어서 후임이 들어오면 전임자의 자녀 임기만 그대로 승계받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공정한 심의와 의결을 꾀하기 위해서 제척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25페이지 박스 안에 구체적인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제척 사유가 있죠. 이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 의결에서 제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다면 해당 위원이 스스로 안건 심의에서 발표해야 됩니다. 이걸 회피한다고 하는 겁니다. 회피. 그러니까 회피는 누가 하는 거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임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안건 당사자가 내가 이해관계에 있는 이 안건 심의에 저 위원은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기피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피 신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안건 당사자가 하는 거죠. 그러면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이 정말로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느냐? 기피 신청받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심의 위원들이 심의하고 표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임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다면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이것을 해촉한다라고 하는데 아까 위원은 누가 임명 위촉했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했기 때문에 해촉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률로 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맡는다고. 그리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고 했죠. 근데 위원과는 별도로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한 명 두는데 그 사무 처리할 간사 한 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합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었죠.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위원장이었는데 그 위원장이 간사를 지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용의 요건인데요. 26페이지에 보시면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되는데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도 있답니다. 운용의 요건 괄호 2번의 1항을 보시면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이거는 우리가 저 뒤에서 보게 될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운영의 요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든 공제사업운영위원회든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가 열릴 수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안건을 찬성해야 그 안건이 의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과반수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서 나왔는데 과반수란 2분의 1 초과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반수 이상이라는 표현과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이 과반수를 요하는 부분에 반수 이상을, 반수 이상을 요하는 부분에 과반수를 뒤바꾸어 또 틀린 지문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미세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니까 구분해서 살펴두시되 항상 어떤 기준을 옳게 말하고 있는가도 봐야 됩니다. 얼마 전 기출문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 의결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는 지문이 나왔거든요. 개의 요건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을 요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의결 요건은요.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게 아니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만 있으면 안건이 의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는 사항을 앞서 24페이지에서 4가지 박스 안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죠. 그런데 그 4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큼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면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자체를 공부할 건데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기관이 원칙이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핵심 이론을 공제사업운영위원회와 비교 구분하면서 살펴보셨습니다.